반갑습니다. 제가 이 채널의 열렬한 팬이지만 사연을 쓸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겪은 일이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볼 테니 반전이 있는 엔딩까지 모두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연극의 꿈을 안고 예대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대학 생활 중에도 무대를 올랐죠. 그런데 연극 배우에 큰 고충이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무대에 섰지만 버는 돈은 알바를 뛰는 것보다 적게 받았답니다. 저는 현실을 깨닫고 연극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제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성우라는 걸 도전하기로 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한 번에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나마 연기를 펼치며 재미있게 일했어요. 어린이 만화 더빙과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그리고 광고 음성까지 일이 밀물처럼 몰려들어와서 수년간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또 제가 선택한 성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 벌어서 치장도 많이 하고 명품도 많이 발현하면서 인생을 즐겼죠. 그렇게 재미있게 또 열심히 살다가 교육방송 일이 드러났어요. 그때 나이가 29이었는데 인형극에서 애기 목소리를 맡게 되었답니다. 담당 PD님과 작가님 그리고 성우들과 자주 회식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PD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과 마음도 예쁘다며 호감을 자주 보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저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PD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똑같이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교육방송 성우일은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남자친구인 PD님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며 사랑을 지켜나갔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지냈더니 어느새 제 약지손가락에 청혼 반지가 끼어있더군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모두 한마음 한뜻이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고생 시작이라는 결혼 준비를 남편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일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같이 만나서 준비할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웨딩 플래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웨딩 컨설팅 회사는 강남에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회사였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예약 없이 찾아간 저희 부부는 1시간이나 대기했어요. 남편은 다른 회사로 가자며 볼멘소리를 했는데 제가 서울 바닥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이라고 설득했답니다. 오빠,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데야. 꼼꼼하게 잘 도와준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한 퀄리티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아무나 나가도 다 똑같을 거야. 그냥 우리 대신 결혼 준비할 사람을 구하는 건데 특별할 게 있나? 그런 말 마. 내 친구 여진이 알지? 걔가 어디 이름 없는 데서 웨딩 플래너랑 계약해서 준비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대. 드레스도 여진이가 마음에 든다고 한 걸 다른 고객한테 빼앗겨서 다른 거 입었다잖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대충 알아봐주더래. 그래서 여진이랑 남편 되는 사람이 결혼 준비하면서 평생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고. 우리는 다투지 않고 제대로 된 플래너에게 맡기잔 말이야. 알겠어? 그래 알았다. 저기 상담 끝난 사람 나오네. 우리 차례니까 얼른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는 상담실로 들어가 웨딩 플래너의 인사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팜플렛에 쓰인 비용과 사진들을 먼저 보았는데 플래너가 제 이름을 반갑게 불렀답니다. 소진아,
너 소진이 맞지? 인성여고 소유수진. 맞는데? 누구더라? 저를 알아본 웨딩 플래너의 얼굴을 빤히 봤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동창 중에는 플래너처럼 예쁜 친구가 없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며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녀가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야, 나 박선주. 너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저 여친 박선주라고. 웨딩 플래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분명 친한 친구이면 알겠는데 제 앞에 있는 얼굴은 박선주라는 등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뜨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선주? 정말 내 친구 박선주가 맞아? 얼굴이 전혀 달라서 못 알아봤어. 미안. 네가 많이 예뻐졌단 소리야. 괜찮아. 내 과거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소진이 너도 기억할 거야. 내가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는 걸. 그래서 돈 벌어서 바로 튜닝 좀 했지. 어때? 나 많이 괜찮아졌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연예인급이야. 이대로 영화에 출연해도 되겠다고. 고마워. 예쁘다는 칭찬은 언제나 기분 좋더라. 그런데 우리 거의 10년 만이지. 아니면 더 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곧 못 봤으니까 12년 만이지. 너랑 나랑 진짜 친했는데 왜 연락이 끊겼지? 아, 맞다. 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끊겼었다. 이 기집애야, 내가 널 찾으려고 동창들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다닌 줄 아니? 그랬구나. 대학 들어가면서 집 이사하면서 다 바꾸려고 했거든. 나중에 때가 되면 연락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 친구야. 나도 너무 반가워.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 꼭 그러자. 아차, 나 지금 일하는 중이었지. 소진이 널 보고 너무 반가워서 뭐 하는지도 까먹고 있었네. 소진이 너 결혼하는구나? 옆에 계신 분이 남편 되실 분? 그제야 저는 안부 인사를 마치고 제 예비 남편을 소개해줬습니다. 나 결혼해. 나랑 결혼할 우리 오빠. 인사해, 오빠. 남편은 수줍게 눈인사를 하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선주가 눈웃음을 지으며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저 소진이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박선주라고 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형부. 라며 상냥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제 남편은 꼴의 남자라고 저보다 예쁜 여자를 봐서 그런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오빠 뭐야? 내 친구한테 반항이라도 한 거야? 왜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지? 아니야. 여기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선주씨 반가워요. 그럼 일 얘기하도록 하죠. 맞다, 선주야. 우리가 서로 바빠서 결혼 준비하는데 한계가 보이더라고. 앞으로 2달 안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많이 빠듯할까? 실력 있는 플래너 붙여주라. 그러자 선주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진아, 친구 결혼했는데 내가 해줘야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정말? 너 스케줄 괜찮은 거야? 물론 바쁘지. 그런데 내 절친의 소진이 네 결혼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스케줄을 조절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만 준다면 나야 좋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일을 맡기는 거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 선주야. 저희는 친구 선주를 믿고 계약서를 썼고 카드로 한 번에 결제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선주가 알고 있는 신혼부부가 워낙 많아서 시간 맞추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드레스 샵을 가는데 사흘이나 지나고 찾아갔답니다. 먼저 남편이 여러 턱시도를 피팅했는데 선주가 매번 리액션을 크게 해주더라고요. 어머, 형부. 옷태가 좋으니까 뭐든 잘 어울려요. 어떤 옷 입어도 다 성공이라고요? 정말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은가요? 저는 2번째 입었던 턱시도요. 그게 오빠, 아니, 형부 어깨 라인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 저 태평양 같은 어깨 좀 봐. 너무 멋지다.
그럼 두 번째 거로 하죠. 남편이 저에게 어떠냐고 묻지 않아서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뭐야? 나한테 묻지 않고 선주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야? 오빠 마누라 나인데 왜 선주가 골라주는 걸로 하겠다는 거지? 이거 서운한데? 내가 그랬나? 그럼 소진이 네가 골라준 거 입을게. 뭐가 제일 괜찮았어? 나는 지금 입고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주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너! 형부가 지금 입고 있는 건 광택이 너무 심해. 형부 얼굴이 하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진아, 난 천상 이상의 부부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혀봤어. 내 눈이 객관적이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나중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선주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하고 속 좁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프로 웨딩 플래너가 하는 말이니 새겨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입은 턱시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알았어. 선주 너희 눈썰미 믿을게. 두 번째 거로 하자. 기집애. 잘 선택했어. 그럼 다음으로 웨딩드레스 피팅을 해보자. 네가 요청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여러 벌을 준비해놨으니까 다 입어보자. 그래서 저는 커튼이 젖은 피팅룸 안에 들어가 몸에 꼭 맞는 하얀 드레스를 처음 입었습니다. 이윽고 커튼이 열리자 남편이 감탄사를 자아내며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자기야! 진짜 예쁘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아. 정말? 그렇게 예뻐? 오, 진짜 예뻐. 다른 건 입어볼 필요도 없겠는데? 저와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하고 있는데 선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부, 소진아. 내 생각은 달라. 이 드레스는 소진이 너희 통짜어리를 감춰주지 못하고 있잖아. 1.5매가 다 들어가서 별로라고. 다른 거 입어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다음 거 입어보자. 뭐? 통짜어리라고? 나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선주야, 내 허리가 진짜 일자허리야? 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야 더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거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1000명 이상의 신부들이 피팅시켜봐서 누구보다 드레스를 잘 골라. 다음 거 입어보자. 알겠어. 다음 거 입어볼게. 통짜어리가 머릿속에 남아 다음 드레스를 입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참으며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커튼이 젖혀지자 남편은 또다시 감탄했답니다. 너무 아름다워 눈이 부신다며 입에 기에 걸렸다고요. 그런데 선주는 또다시 검지손가락을 저으며 말했어요. 너 이것도 아니야. 소재일이 옆구리살이 처지는 게 너무 티난다. 너 숨겨진 살이 장난 아니다. 다음 거 입어보자. 뭐? 옆구리살? 선주야, 나 마른 체형이야. 옆구리살이 처져 보인다는 소린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누가 옆구리살을 꼭 집어서 말하겠어. 다들 속으로만 생각하고 만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니까. 옆구리살 많이 처진 거 맞으니까 다음 거 입어보자. 저는 인상을 구기고 다시 다음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음에도 선주는 제 몸의 단점을 꼽으며 드레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힘을 빼놓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고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친구이자 웨딩 플래너가 냉정하게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주가 소진아, 아무리 웨딩드레스 피팅은 다음에 해야겠다. 지금 너의 사이즈로는 드레스를 늘려야 할 판이라고. 그럼 옷태가 살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하고 다시 입어보자. 어때?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내 선주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 전 신부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살을 좀 더 빼고 다시 입어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틀 뒤 혼수를 보러 남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스케줄이 꼬였다며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선주야, 우리 어렵게 시간 빼서 나온 건데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미안해 소진아. 미리 예약된 스케줄이 체크하지 못했어. 대신 내일 내가 혼수랑 예단까지 다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컨셉으로 다 짜놨으니까 빨리 끝내줄게. 미안하다 친구야.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직접 보고 고르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 그래? 그럼 형 부른 시간이 되는 거지. 내가 형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 준비해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알았어. 너 없으면 오늘 하루 안에 혼수를 다 고르지 못할 테니 내일 너랑 오빠한테 맡겨야지. 대신 내가 말한 컨셉대로 가구랑 가전제품 골라야 해. 고마워 소진아. 내가 내일 색감, 디자인, 실용성까지 다 따진 것들로만 골라줄게. 일일이 다 사진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는 보고만 받으면 돼. 저는 할 수 없이 다음날 일을 하러 갔고 남편과 선주가 둘이서 혼수와 예단을 고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일처리를 정말 잘해서 4시간 만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감의 혼수를 모두 맞춰주었고 예단 역시 제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스케줄로 예물을 보러 가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바쁜 시간을 골라 남편과 선주 둘이서 예물을 보러 갔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 선택을 했죠. 계속해서 신혼여행지, 예식장과 청첩장, 음식과 맞춤떡까지 저를 빼고 두 사람이 알아보다 다녔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식만 무사히 올리면 되기 때문에 선주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청첩장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바로 선주에게 연락해 청첩장을 빨리 돌려야 하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고급 용지를 선택해서 인쇄하는데 기간이 더 걸린다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선주야, 고급 용지는 인쇄하는데 기간이 더 걸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소진아, 그게 아니라 청첩장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했어. 또 비싼 고급 용지가 인쇄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좀 딜레이 되는 거야. 소진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대충 만들면 좋겠니? 청첩장 만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선주의 핑계인지 해명인지 모를 대답에 저는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일주일 안으로 나와야 해. 친구들이랑 지인들하고 약속이 잡혀 있어서 일주일 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다이어트나 열심히 해. 다음 주에 다시 드레스 피팅하는 거 잊지 않았지? 어떻게 살 좀 뺐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청첩장이나 빨리 뽑아. 아이고, 우리 소진이 화가 많이 났구나? 알았어. 내 할 일 잘하고 있을 테니까 다이어트 잘하고 다음 주에 보자. 청첩장 그때 꼭 전해줄게. 전화를 끊자 친구에게 일을 맡긴 걸 후회했습니다. 다른 플래너였다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바로 시정하게 했을 텐데 친했던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못해서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게다가 선주는 시종일관 자기가 이 분야에서 최고라는 소리만 짓거리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까먹은 것 같았죠. 나중에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할까 하다가 괜히 결혼 전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그냥 참기로 했답니다. 4일 뒤 저와 남편은 모처럼 같이 쉬는 날이 겹쳤어요. 그동안 그이가 저 대신 결혼 준비를 하느라 수고해줘서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식사를 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빠, 우리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오늘 우리 둘 다 쉬는 날이니까 모처럼 드라이브 나가서 노는 게 어때? 오늘? 어떡하지? 나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서 방송국에 가야 할 것 같아. 추가 촬영하게 생겨서 시간을 빼지 못하겠는데.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일 잘하고 와.
어, 자기도 푹 쉬어. 저는 아쉬움을 남긴 채 혼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문득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마음먹은 김에 바로 일어나서 남편에게 가져다줄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김밥과 유부초밥, 불고기를 잔뜩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했답니다.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남편이 일하는 방송국으로 찾아가 녹화하는 스튜디오를 찾아갔는데 그곳엔 남편이 없더군요. 그래서 스텝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박 PD님 녹화 어디서 하나요? 어린이 인형극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박 PD님이요? 어제 휴가 가셨는데? 오늘까지 휴가 가신다고 했어요. 네? 휴가를 갔다고요? 제가 말한 사람이 박진석 PD인데 맞나요? 네, 맞아요. 내일이나 오실 거니까 그때 찾아오세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질 않더군요. 어디서 뭘 하길래 벌써부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속이 뒤집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속 연락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다가 늦은 밤에서야 전화가 올려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다. 지금 집이야? 오빠, 나 오늘 방송국에 다녀왔어. 오빠 어제 휴가 냈다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방송국에 갔었어? 미안해, 소진아. 저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냐고. 벌써 바람이라도 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총각 파티 해준다고 해서 늦게까지 술 마셨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 뭐? 총각 파티? 결혼 전에 할 건 다 하려나 보네. 그래서 재미 좋았어? 아가씨들 끼고 술 마셨지? 아니야, 내가 널 두고 다른 여자랑 왜 술을 마시겠어? 친구들이 하도 한턱 내라고 쏘아붙여서 총각 파티라고 이름만 붙이고 친구네 집에 모여서 술 마셨어. 자기를 속인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남편이 연신 사과를 하자 저는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봐주는 거야.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딴짓하면 가만 안 둬. 알겠어. 다신 거짓말하지 않을게. 끊어. 내일 모레 드레스 보러 갈 때 데리러 와. 모레 보자, 자기야. 사랑해. 그렇게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제 속은 더 부글부글 끓더군요. 선주 때문에 기분 나쁜 게 동시에 떠올라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저는 겨우 참아가며 결혼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남자들은 원래 총각 파티라는 거냐 물었더니 한 번쯤은 봐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주 이야기를 꺼냈더니 웨딩 플래너가 무슨 짓을 해도 신부가 예민한 시기라 곱게 보이지 않는 거라며 저에게 화를 가라앉히라고 조언을 주었답니다. 결국은 저만 참으면 모두 잘 넘어갈 일이라는 걸 깨달아 모든 걸 제 탓으로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굶어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고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 했더니 방송국에서 바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드레스샵으로 바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한참의 시간을 달려 지난번에 들렸던 드레스샵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편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오빠 왔어? 그런데 선주는? 선주? 곧 올 거야. 뭐야, 오빠가 왜 내 친구 이름을 애인처럼 불러? 내가 그랬나? 아무튼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는 드레스 입을 준비를 하려고 외투를 벗고 전신거울 앞에 서서 몸매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제 옆구리살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못하도록 쫙 빼버린 잘록한 허리를 보고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선주 목소리가 들린 곳은 드레스샵 입구가 아니라 커튼 뒤 피팅룸에서였습니다. 소진이 왔니? 잘 봐, 소진아. 이윽고 커튼이 열리며 드레스를 입은 선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왜 제가 입을 드레스를 자기가 입고 있는지 골똘히 생각했죠. 뭐야? 네가 왜 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야? 먼저 피팅이라도 하고 있던 거니? 선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 웃더군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마치 비웃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진아, 너 어떡하냐? 네 남편이 나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선주 너 지금 장난하니? 이게 웃겨? 결혼 전에 신경이 예민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싶은 거야? 장난? 넌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못 믿겠으면 네가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선주는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로 말했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데다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더군요. 오빠 뭐야? 저 기집애 가는 말이 사실이야? 말을 좀 해봐.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더니 그제야 말문을 열었어요. 그게... 맞아, 소진아.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 선주랑 결혼하기로 했어. 너 없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주랑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이야. 말도 안 돼. 제가 흥분해서 심호흡을 하며 자리를 맴돌자 선주가 코웃음을 치며 깔깔 웃더군요. 야, 이소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 지금 나한테 남편 빼앗긴 거야. 거기 종이 가방에 있는 청첩장을 확인해봐. 이 낄낄한 년아.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종이 가방 안에 있는 청첩장 한 장을 꺼내봤더니 신부 이름이 박선주, 제 눈앞에 있는 동창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청첩장보다 큰 종이가 있어 꺼내봤더니 남편과 선주의 혼인신고서였답니다. 이 모든 게 몰래카메라이길 바랬지만 남편이 선주 옆으로 가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예쁘다는 소리를 남발하는 걸 보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두 년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었어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내 결혼 준비를 맡겼더니 니들이 결혼 준비를 하냐?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 새끼야?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이 처죽일 것들아.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만하지 못해? 내일 모레 나랑 결혼할 신부 머리 쥐어뜯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우는 거야? 뭐? 무식? 너 지금 누가 무식한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니? 이게 화상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살아간 사람을 버릴 만큼 저 기집애가 그렇게 좋았니? 그래, 좋다. 너보다 1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좋다고. 이미 결정난 일이니까 너만 조용히 빠지면 돼. 신혼집이고 혼수 예물이고 다 준비 끝났으니까 너만 빠지면 완벽하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귓방맹이를 연신 날리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이는 바닥에 자빠져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저에게 찰가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남편의 눈이 돌아버렸으니 포기하고 이번엔 상간녀인 선주에게 달려들어 웨딩드레스를 쫙 소리가 나도록 찢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불린년. 네가 감히 내 남자를 빼앗아가? 얼굴 뜯어고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아파 이년아. 그만 좀 지랄해라. 그리고 네가 기억 못하는 게 있나 본데 내가 돌려줄게. 내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짝사랑한 남자애를 네가 사귄 거 모르지? 박윤수. 내가 목숨만큼 좋아하던 애를 네가 가로채 갔다고. 박윤수?
그럼 내가 걔랑 사귀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니? 야, 난 네가 박윤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알아? 나 혼자만 좋아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자를 사귀는 걸 보니까 미치겠더라. 내가 왜 너랑 연락을 끊었냐고 물어줬지. 바로 박윤수를 가르치는 인연 면상을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연락을 끊은 거야. 내가 얼굴이 뜯어고친 이유도 바로 너였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네가 잘한 거라 합리화하지 마. 복수 따위로 이딴 짓거리 벌인 걸 저 인간도 알았으니 곧 둘 사이도 끝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물론 처음엔 복수를 시작했는데 네 남편 보면 볼수록 탐나더라. 완전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청첩장에 내 이름을 찍었지, 멍청한 년아. 나쁜 년. 난 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랑 저 인간 결혼해서 잘 먹고 살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마음대로 해.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우리는 벌써 상견례도 끝냈어. 오빠 어머니가 날 보고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너 대신 내가 며느리 된다는 것에 크게 흡족해 하셨다고. 뭐? 어머님까지? 진짜 가관이구나. 완전 쓰레기 집합소가 따로 없어. 내가 다 부셔버릴 테니까 딱 기다려. 제가 경고를 하는 사이에 남편이 선주 앞에 서서 저를 방어하려고 하더군요. 그의 마지막 행동까지 보고 나니 고운정, 미운정까지 다 떨어졌답니다. 저는 눈물이 급하게 닿고 드레스샵을 나와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 곳에 결혼 소식을 전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파혼한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선주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른 며느리를 들이게 되었다며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꼴을 당한 저는 두 년놈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기 위해 친구란 친구는 죄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엔 덩치가 큰 남자인 친구들도 있었고 선주를 아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모였죠. 다들 모이자 제가 당한 수모를 고백했더니 예상한 대로 경악하고 수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지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완벽하게 결혼을 망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서 대표로 말하더군요. 그 친구의 계획을 듣자 모든 친구들이 동의를 하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놈과 결혼 전에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위로를 받으며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친구들이 저 대신 복수의 준비를 해주었고 저는 결혼식 당일에 몸만 나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결정한 복수의 방법은 결혼식장 앞에 남편과 선주의 사진이 붙어있고 불륜 커플의 결혼식이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전달하며 전단지를 돌렸어요. 전단지 안에는 저와 결혼 준비하던 과정에서 웨딩 플래너와 바람난 두 년놈의 이야기와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걸 받은 하객들이 주춤하자 덩치 큰 남자친구들이 돌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자 하나같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선주의 직장 동료들이 왔는데 전단지를 봤더니 크게 놀랐더군요. 피해자인 제가 진실을 밝혔더니 남편의 교육방송국장은 그 일을 징계 처분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교육방송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켰으니 가만둘 수 없다며 화를 내면서 말이죠. 또 선주가 다니는 웨딩 컨설팅 회사 대표가 저를 보더니 90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저희 직원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 보상은 추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해 보상보다 박선주 직원을 매장시켜주세요. 다시는
웨딩 플래너 같은 일을 못하도록 밟아달라고요. 네, 신부님. 이 바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블랙리스트로 뿌리겠습니다. 불륜 커플들의 회사 상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말이 듣자 화가 조금 가라앉더군요. 그렇게 1시간 내내 서서 하객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과 선주, 그리고 양가 부모가 달려나오더라고요. 다들 한껏 차려입은 채로 말이죠. 선주는 드레스를 질질 끌리며 입구로 나왔습니다. 야, 이소진.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한다는 복수가 이거냐? 현수막 걸고 하객들을 돌려보내는 거 진짜 치졸하다. 치졸해. 치졸? 넌 치졸이 뭔지 모르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치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망하려나. 제가 욕을 내뱉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소진이 너 우리 결혼식 막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다고 우리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하받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그만두지. 경찰 불러서 아작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라고. 신고해. 우린 시위하는 거니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걸? 아니,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제가 용기 있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는데 덩치 큰 친구들이 이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다시 예식장으로 들어가더군요. 하객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올리겠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제 친구들이 복수 2막을 올리자며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말렸지만 제 친구들이 힘으로 뚫고 들어가 남편의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가방에 싸온 주먹밥을 하나씩 잡고 신랑 신부에게 던졌습니다. 두 년놈은 턱시도와 드레스에 밥풀과 온갖 양념을 묻혀가며 맞다가 욕을 퍼붓더라고요. 이소진, 네 남편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 쳐도 내 남자라고. 그래, 너 가져. 그런데 곱게는 못 주지. 날벼락이나 실컷 맞고 둘 다 꺼져버려. 이윽고 주먹밥을 실컷 맞은 선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얼굴에 주먹밥을 맞고 기절했답니다. 양가 부모는 제 친구들을 말릴 용기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바깥으로 도망을 나가더라고요. 결국 저와 친구들이 결혼식을 제대로 망치는데 성공했답니다. 나중에 경찰에 와서 저희를 말리고 조서를 꾸미겠다며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혔더니 경찰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경찰들은 저와 친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고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벌금형에 처해질 테니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영업방해죄로 벌금형을 맞았는데 친구들이 제 목까지 다 물어줬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복수를 끝낸 저는 남편과 선주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둘이 꿈에 나타나 제 숨통을 조이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복수를 해도 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어가며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약 먹고 쉬는 것만 하다가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성우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상을 회복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았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꿋꿋이 버텨나가기로 했죠. 6개월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났더니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었고 항우울제도 3알씩 먹었었는데 하루에 한 알로 줄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선주의 결혼식에 회방을 넣었던 친구 중 하나였죠. 소진아, 선주 죽었대. 뭐? 걔가 왜 죽어? 내 남편 빼앗아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애가. 그게 우리가 복수를 하고 나서 선주나 남편이나 일자리 잃은 거 알지? 두 사람은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잘리게 있었대. 돈이 없으니 둘이 부부싸움을 맨날 했는데 결국 살림살인지 한 달 만에 이혼했다나 봐. 아, 그랬대? 그런데 선주가 왜 죽었는데 사고라도 난 거야? 아니, 하늘이 벌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몇 달 동안 지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나 봐. 선주와 남편이 파경을 맞고 죽음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불쌍하지도 않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선주의 장례식에는 저도 가지 않았고 동창 친구들 모두 명복을 빌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눈물을 쏟으며 저 세상을 갔으니 인과응보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저와 결혼할 뻔했던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오열하며 한탄하더라고요. 소진아, 내 아들이 죽었다. 너를 버리고 선주랑 결혼한 벌을 받았나 보다. 선주랑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탈탈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어. 진석이나 방송에 잘린 뒤 일할 곳이 구하지 못해서 알바로 일저 일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다가 술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이틀 전 공원에서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객사하고 말았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소진아? 이래서 진석이를 용서하고 명복을 빌어주면 안 되겠냐? 제가 거길 왜 가요? 어머님 아들이 죽든 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게 천벌받을 짓을 왜 했답니까? 여하튼 어머님 아들이 하나도 가엾지도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진아, 소진아. 시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복수는 바람난 두 년놈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는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꿈자리에서 전 남편과 선주가 가끔 나타나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항우울제를 먹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제가 죄인인가 싶은 죄책감이 드는 날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제가 너무 크게 복수한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게 댓글로 한 말씀 써주시면 힘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